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산의 종류를 보고 있는데 총계와 순계 개념 한번 같이 볼까요? 총계와 순계 개념이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웃기죠. 총계 예산이라는 말이 있고 예산 총계란 말인데 이건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계 예산이다 그랬을 때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한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 총계다 그랬을 때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간 또는 회계 내 계정간 전입, 전출, 예탁금 또는 예수금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 이중 계산된 규모로 예산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총계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다 담았다는 얘기고 예산 총계라는 말도 전체를 다 담았다는 얘기가 돼요. 둘 다 전체를 다 담아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거기 그거를 총자를 순자로 바꿔버리면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순계예산이다 그러면은 징세비를 공제한 순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 거둔 거 전체를 총계예산이라고 하면은 순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을 걷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만큼은 차감하고 보는 걸 순계예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두시고 예산 총계다 그랬을 때에는 예산 총계는 요거는 모든 예산이 다 담겼다 뭐 이런 의미인데 예산 순계다 그랬을 때는 중복분을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복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랬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그게 예산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으로 또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중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로 줘야 될 돈이라서 예산에다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특별회계에서는 아니 우리가 받아서 쓴 돈이니까 별도로 받아서 쓴 돈이니까 일반회계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썼다. 또 표시해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돈인데 두 번 계산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중복분을 제외하고 보자 라고 하는 걸 예산 순계라고 한다 라고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구분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구분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예산 총계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예산 총계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말이에요. 예산이 이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예산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된다. 예산 총계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이제 예산 총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얘랑 이제 대비시켜서 예산 순계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성에서 이제 물러서서 중복분을 제외한 것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중복분을 제외한 것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예산 총계란 말과 예산 순계란 말은 이렇게 구분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총계 예산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순계 예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따로 별도로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냥 예산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별도로 해가지고 얘는 징세비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총계 예산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세입의 총액이에요. 세입의 총액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선 순계 예산은 세입으로 걷어들인 돈에서 징세비 있죠. 징세비를 제외한 것. 이렇게 이제 기억을 따로 해두는 거죠. 말이 헷갈리니까 이 예산 총계주의라는 말을 먼저 기억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연상해가지고 외워두자고요. 왜냐하면 이 말은 예산 총계주의란 말은 완전성이란 말하고 일치한다 그랬는데 저게 이제 우리 예산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저 부분을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게 돼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출발해서 용어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자. 기억하는 방식 하나를 그냥 소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는 걸 볼까요?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원래 정부의 예산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잡았었어요? 요거랑 비교해서 원래 이제 정부 예산이다 그랬을 때는 정부 예산은 이게 이제 보통은 회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회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회계에는 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었어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정부 예산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의 예산인 거예요. 중앙정부의. 그래서 이거에 이제 국한되기 때문에 야 이건 좀 한계가 좀 많지 않냐. 이 나라에서 융통한 돈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방정부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기금이라는 거 따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지방정부에도 기금이 있겠죠. 또 그 다음에 공기업이 있어요. 공기업. 그래서 공공기관 전체는 아니지만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 그 중에서도 비금융 공기업들 정도는 여기는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의 범위에 들어와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를 다 포함하냐면 비금융 공공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금융 공공부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일단은 중앙정부 예산 들어가고 중앙정부의 기금이 들어갑니다. 기금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전대차관이라는 것도 넣어요. 전대차관은 정부가 돈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와요. 채권이라는 걸 외국으로 이제 발행하고, 예, 외국에다가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와, 외국으로부터. 빌려와서 이 돈을 가지고 자국의 기업들한테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전대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전대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뭐 상가 건물을 임차했어요. 그런데 상가 건물 중에 일부를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재임차해주고 싶어. 그럴 때 재임차해주면 그걸 전대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 빌려놓고 빌린 걸 또 빌려주는 거. 이거를 전대한다고 그래요. 원래 부동산에서 씁니다, 이 표현을. 그 전대 차관이다 그러면 외국에서 돈 꼬오는 걸 차관 도입이라고 하거든요. 차관 도입이라고 하는데 이 차관을 꾸어온 걸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전대한다. 다시 자국의 기업들한테 또 돈을 빌려줬다. 이런 건데 이게 사실은 정부가 돈을 융통해서 자국의 기업들의 산업을 좀 더 부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지가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꼬다가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 예산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정부 예산적 성격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다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자 보세요. 비금융 공공 부분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여기 일반회계에다가 특별회계 다 들어가야 되고 특별회계 당연히 다 들어가고 이거는 원래 본래 예산에도 다 포함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방금 전에 말한 전대차관이라는 말. 원래 차관이라는 게 외국에서 돈 빌려오면 차관이라 그래요. 알겠죠? 전대차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비금융 공기업 있죠. 비금융 공기업.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 업무를 한다 그러면 금융 업무 할 때는 그 돈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돈을 굴려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돈의 수치가 증폭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보고 비금융 공기업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금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있어요. 교육비 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왜 교육청 교육자치 따로 하니까 그죠?
여기에도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 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포함해가지고 지방 공기업 있잖아. 지방 공기업의 예산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금융 공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을 다 이제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쓰는 예산들을 다 포함한 게 그게 통합재정수지예요. 통합재정수지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풀을 때. 그런데 이 통합재정수지는 IMF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죠? IMF가 권고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1979년부터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기존의 어떤 회계장부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개라고 생각하면 되고, IMF 권고에 따라서 1979년부터 도입을 했다.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도입돼서 오다가 지금은 있잖아요. 월 단위로, 연 단위 하던 것을 분기별로도 작성하고 그랬다가 이제 월 단위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이런 형태까지 와 있다. 99년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런 역사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79년에 도입됐다는 점도 시험에 나온 지점이고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재정수지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조세지출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조세지출 예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조세지출 예산 제도, 이것은 조세지출이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조세지출이라는 것은 정부가 걷어야 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보조금을 주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조세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정부가 있고요. 정부가 있고 여기 이제 민간이 있는데, 민간인데 뭐 민간 기업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기업이 있어. 물론 이건 기업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기업들한테 많이 써먹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관계에서 보면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조세를 걷어들여야 되고, 필요하면은 이 조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해주는 거예요. 조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민간한테 이거 보조금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조금 같은 거를 주고 뭘 권장할 일이 있으면은, 그죠? 그걸로 이제 더 많은 생산을 해봐라, 활발하게 경제활동 해봐라, 이렇게 이제 주는 것인데 이 조세지출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를 조세를 안 걷고 보조금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걸 조세지출이라 하는 겁니다. 조세지출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걷어야 될 조세를 안 걷어, 대신에 보조금도 안 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 조세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다, 이런 거 들어봤죠? 감면 혜택, 조세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조세지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조세 감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걸 가지고요, 자, 세금 문제 같지만은 사실상의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보조금의 성격이 가미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의 보조금의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걷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누구한테는 걷고 누구한테는 안 걷고 그러면 안 되지. 원래 걷어야 될 돈인데, 야, 걷었다가 보조금 주느니 아예 심플하게 그냥 세금을 안 걷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심플하게 가자. 세금 걷을 때도 어차피 비용 초래되고 보조금 주느라고 또 비용 초래되는데 서로 그럴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도입한 게 조세지출이에요. 됐죠?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표현이 조세와 관련된 제도로 보이지만 사실상 보조금 정책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것을 서독에서 이제 최초로 이걸 갖다가요, 예산에다가 이거 넣어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잔머리를 써서 굴리다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뭐가 또 좋은 줄 아세요? 정부 입장에 좋은 점은, 이거 보조금 같은 거 주려 그러면요, 국회에 가서 또 다 허락받고 국회에서 야, 그거 줘도 돼, 거긴 안 돼, 맨날 이렇게 간섭질 받는데, 그냥 아예 그냥 자기네 재량으로 야, 니네는 세금 내지 마, 이렇게 해주면
보조금을 주는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회 간섭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써먹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눈치를 깐 거지. 눈치를 까고 야 잠깐만, 야 니네 맘대로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하니? 이런 거를?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사실상 예산하고 같은 거잖아. 원래는 예산으로 짜서 보조금으로 줬어야 되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니까 예산에다가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회의 눈을 피해가지고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니네. 야 이거 그냥 못 두겠다 말이야. 그냥 못 두겠다. 니들 이거 앞으로 예산 예산 편성할 때 요게 요 조세 감면의 액수가 얼마인지 같이 보고해. 같이 국회로 넘겨. 이렇게 한 게 조세지출 예산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다라고 하면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규모를 조세지출의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그래서 이걸 포함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체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먼저 도입이 됐냐면, 자, 요거는 이제 서독에서 최초로 도입해요. 서독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고 미국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서 이걸 왜 그렇게 물어보나 싶긴 한데 서독에서 최초로 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죠. 미국이 최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독이 최초로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이게 의무화까지 되었다. 99년도에 이제 중앙정부에 도입을 했다가 법으로 명시해가지고 탁 지키도록 한 거, 법률의 레벨로서 딱 못 박은 것은 이제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질 때였다. 우리나라도 도입하고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지요? 이걸 조세지출 예산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출통제 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아씨, 예산 종류 많어 이거. 지출통제 예산제도. 이거는 뭐예요? 지출을 통제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출을 통제한다? 그래서 요건 있잖아요. 지출통제 예산제도의 특징은 이 지출통제가 총액에 대한 통제입니다. 네, 각 중앙행정기관별로의 총액에 대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총액을 제시함으로써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돈 쓸 수 있다 니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어서 이 총액을 제시해서 통제하는 지출통제 예산제도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말이죠. 이게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다. 이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총액배분 자율편성인데 각 중앙행정기관에다가, 우리 중앙행정기관 그러면 뭐예요? 부처청에다가 총액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어디가 그 작업을 하냐면 기재부가요. 기재부가 그 작업을 하는데 내년 예산 짜와 그럴 때 애시당초에 뭐부터 하냐면요. 우리 그 두 번째 챕터 가면 이제 그걸 상세히 공부할 텐데 뭐부터 출발하냐면은 이런 거부터 합니다. 연초가 되면 야 니네 5년짜리 저 계획서 하나 사업계획서 하나 올려봐. 그래서 올리게 해. 올리게 한 다음에 그걸 보고 기재부가 야 사업계획 잘 봤고 니네 내년 예산은 이 액수 범위에서 짜라. 이런 식으로 더 내려보내버려. 그러면 이게 저 중앙행정기관에서 액수가 너무 적은데? 이러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아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액수 안에서 하라니 뭐 방법이 없네? 이 액수 안에서 최대한 짜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예산을 그렇게 안 하고 원래는 밑에서부터 짜가지고 각 사업 단위별로 우리 이 정도 돈 필요해요 내년에. 이거를 다 짜.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이걸 모아서 야 우리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구나. 그러고 위에다 올리면 그걸 다 이제 받아 안고, 기재부 같은 데가 받아 안고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다 합치니까 액수가 장난 아니야. 이거 어디를 줄여야 되지?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까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까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웬만히 커진 예산을 갖다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네 이러고 또 까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향식 예산제도. 통상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밑에서부터 자기네 필요한 돈 액수를 써서 대고 그거를 모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얘는 거꾸로입니다. 얘는 말입니다. 요거는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이게 하향식 예산이에요. 하향식 예산제도 해당됩니다. 탑다운 방식이에요, 이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우리가 버텀업 방식이라 하잖아요. 버텀업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다. 위에서 끊어서 탁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자율편성 이런 말 들어가니까 밑에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엄마가 자식한테 용돈 주면서 저 용돈 필요해, 용돈 주세요. 그래서 야, 너 얼마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게 기존 방식이었다면 이 자식이 계속 돈을 막 쓰는 것 같아. 엄마가 볼 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야, 너 한 달 용돈 5만 원 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네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써봐. 이러고 주는 거예요. 헐! 지난달에 썼던 것만 봐도 10만 원이 넘는데 5만 원만 쓰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너무 적잖아요. 항의를 하더라도 아니 네가 알아서 써. 5만 원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써.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야. 자율편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은 총액배분이란 말이 더 중요하고, 총액배분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구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버리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이로구나. 오, 그렇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걸 채택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불필요하게 예산이 너무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아니,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요, 돈을 쓰다 보면은 계속 씀씀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항상 필요하게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줄이지? 이렇게 생각이 돼. 근데 그렇게 다 받아들이다 보면은 예산 낭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잘라서 이 범위 내에서 써라 하고 그냥 찔러주는 방식.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은 탑다운이고 예산 액수를 지출의 액수를 통제하게 한 방식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진짜 규모 있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각 중앙행정기관 내부로 가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지들이 필요하다는 걸 다 모아줬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 야, 우리한테 떨어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 다 와봐. 해가지고 다 모아놔. 각 이제 국 단위로 다 모아요. 모아갖고 니네 예산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데 야, 그렇게 못 줘. 야, 니네도 그렇게 필요해? 못 줘. 야, 모여봐. 모여서 니네 왜 필요한지 얘기해봐. 니네도 얘기해봐. 그럼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중앙행정기관 안에서 자기네들끼리의 조율이 훨씬 더 예전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율을 안 해. 아예 안 하고 따로 놀아. 따로 놀고, 왜 그거 있잖아요. 기업 드라마 같은 데 봐도 옆에 있는 과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한 일종의 경쟁적 관계처럼 돼 있지 둘이 막 협력하는 관계 아니잖아요. 이 관료 조직에서는 특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총액 배분으로 위에서 예산을 그대로 딱 위에다가 캡을 딱 씌워버리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들이 쥐어짜서 써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덜어내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국이나 과 단위로서도 서로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의사소통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막 설득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걸 지출통제 예산제도라고 그래요. 산출예산제도는 뭐 뉴질랜드 같은 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야, 돈을 얼마 쓰든 산출 결과가 좋아야 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산출이 좋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돈을 얼마를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산출만 좋다면은 예산을 더 잡아줄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정치관리형 예산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행정수반이 행정기관의 지출 한도를 정해서 재원을 배정하고 각 기관이 제출 한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목표 달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 때 정치관리형 예산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경제 논리도 별로 작용 안 하고 대통령이 이때는 추구하는 게 신자유주의, 레이거노믹스 기억나죠? 레이건 대통령이 돈을 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예산 절감해야 돼. 이러면서 대통령이 딱 직접 대통령이 나서갖고 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던 예산제도가 있다. 사실상 하향정 예산제도 지출통제 예산제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런 예산제도를 도입한 적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넘어가서 이제 신임예산제도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신임예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믿고 주는 겁니다. 돈. 여러분 이제 국정원이라는 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정원. 이 국정원은요. 원래 어디 소속이죠? 어디 소속이에요? 국정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누구 직속으로 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요.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러면은 행정부 소속 기관들은 다 그냥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통제를 철저히 받아야 돼요. 전부 다. 그런데 국가 예산은요. 지방 예산을 빼고 보더라도 국가 예산은 행정부만 쓰는 게 아니에요. 법원도 재판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을까? 법원 건물 유지도 해야 되고 거기에 월급도 줘야 되고 말이야. 판사들 월급도 줘야 되고 법원직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말이지. 등기소도 운영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도? 그런데 여기는 사법부는 행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별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예산상 독립기관이 돼요. 독립기관. 이거를 우리가 중앙관서의 한 종류로 보는데 별도의 중앙관서.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요거 살림살이를 누가 보는 거냐면 인사행정을 총괄했던 사법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데가 이제 보면은 여기도 법원행정처의 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법원행정처장이 관장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 그렇게 관장을 해서 올리면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예산안을 기재부 장관이 봤더니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까고 싶어. 일방적으로 못 까, 여기는. 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린 것은 기재부 장관이 이건 안 돼. 이러고 커트를 해요. 그런데 저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건 지 맘대로 못 까. 까고 싶으면은 까겠다라고 통보를 하면은 그 법원행정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까면 안 된다고 주장할 기회를 줘요. 근데도 서로 충돌되면 기재부 장관이 주장하는 바대로 예산은 내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담아서 국회에다 이걸 다 알려줘야 돼요. 예산상의 독립기관의 지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찍소리도 못해. 거기다가 예산 이거 갖고 안 되는데요? 그러면 됐어. 총액 배분이야. 이 액수 안에서 알아서 해. 그리고 주문 끝나. 여기는. 그런데 독립기관은 그렇게 못해요.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 여기서 예산상 독립기관장이라면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야 돼. 최대한. 그런 데가 국회로 가면 국회 사무총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 가도 헌법재판소에 사무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또 있고 그래요. 여기가 독립기관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와요? 무슨 얘기인지? 예. 알아듣는 거 맞아요? 우리가 권력 분립을 하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국회 같은 데는 행정부의 간섭이 심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권력 분립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삼권 분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따로 독립기구로 만들어놨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로 독립기관 만들어놨으니까 5권 분립이에요. 사실상 5권 분립이어서 거기에 행정부 내에 있는 다른 어떤 부처청의 예산은 그 안에서 기재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나머지 독립기관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갑니다. 이제 행정부 내에 있지만은 국정원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예산에 있어서는 독립기관으로 간주합니다. 여기를 법원이나 국회처럼. 왜냐면은 여기서 쓰는 돈은 다 공작비 아니야, 공작비. 내부 살림을 살기 위한 돈도 들어가지만 공작 대금이 많잖아요. 근데 국정원이 공작을 펼치는데 그 공작 대금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기재부 장관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립기관으로 인정해서 여기 예산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함부로 못 건드리고, 그리고 여기 예산은요 구체적이지가 않아.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를 잘 안 밝혀. 그리고 거의 총액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요. 근데 그냥 믿고 주는 거예요. 그걸 신임 예산이라고 그래요. 믿고 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공작을 다 밝힐 수가 없잖아요. 뭘 하겠다는 것을. 활동비 내역을 다 밝힐 수가 없잖아요. 신임 예산이. 이런 게. 이해됐어요? 이거를 악용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임 예산을 줬더니 이 돈을 삥땅 쳐가지고 청와대에 갖다 바친 놈들이 있었잖아. 국정원장 중에. 기억나요?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들이 갖다 바쳤다며 다 구속되고 처벌받았잖아요. 네, 그랬었어요. 갖다 바쳤어. 그러면 안 됩니다. 신임을 했다는 것은 믿음을 줬다는 건데 배신한 것이. 그래서 그게 밝혀져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국정원 안에서 국정원 활동과 관련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네. 신임 예산.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알겠죠? 신임 예산. 그리고 그 겸사겸사해서 제가 국정원 같은 데 예산은 독립기관처럼 취급해준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들어가도 될까? 하나 더 들어가면 독립기관처럼 취급까지는 안 해주는데, 그런데 예산을 깎으려고 할 때 그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조직이 또 하나 있어요. 있기는. 그게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예산도 기재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깎지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감사원은 뭐 예산상의 독립기관이다 이렇게까지는 또 취급은 안 돼. 국정원보다는 이제 취급을 좀 덜 받는데, 예산을 삭감할 때는 감사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니 이게 감사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감사하려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들 맘대로 기재부 장관이 막 쳐내면 감사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을 우리가 독립기관까지는 아니지만은 독립적 성격을 부여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취급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독립적 성격을 부여해서 그랬던 데인데 만약에 감사원 예산을 다 쳐내버리면 그러면 감사원 손발 잘라버리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때 감사원 예산도 마음껏 삭감하지 못한다 절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복잡해 아주 그냥. 그죠? 복잡한데 겸사겸사 요 얘기까지 해드려요. 신임 예산에다가 제가 막 가지치기 해가지고 지금 더 가지치기가 아닌가? 가지를 뻗쳐가면서 그러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본 거예요. 그 신임 예산까지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봐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예산의 원칙으로 들어가 보죠. 네. 자, 3절로 들어갑니다. 예산의 원칙으로 가보는데, 예산의 원칙. 이거는 말이죠. 예산의 원칙은 이렇게 가볼게요. 예산의 원칙. 우리가 재정활동, 예산활동 이런 것의 이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 한마디로 말해서 재무행정의 목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기억나시겠죠? 이거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가 통제에 있다. 통제. 이 통제를 해가지고 뭘 확보하는 거냐면요. 야, 국민의 대표의 간섭을 당연히 받아라. 원래 국민들이 간섭해야 되지만은 국민님들께서 공사가 다 망하셔서 직접 관여는 못하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라도 간섭 받아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이런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줬으니까 거기에 정당성이 실린 거예요. 그죠? 아니, 국민의 뜻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 돈 써도 돼. 그건 국민이 허락해 준 거야. 써도 돼. 이런 거죠.
정정당당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통해서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신축성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신축성. 행정국가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이 숨통을 틔워줘야지 현실에서의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일선관료제 이론 공부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해서 그 학자가 누구였더라? 립스키, 그죠? 립스키가 얘기할 때 일선관료의 특징 중에 하나로 봤던 게 많은 재량이었어. 많은 재량. 생각보다 재량의 범위가 크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재량이 주어지려면 예산상으로도 재량이 일정 부분은 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볼펜 한 자루 살 때마다 허락받아라 이렇게 해서는 신축성 있게 대응을 못합니다. 이게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 효율성 내지는 우리가 능률성이라고 그러죠. 능률성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맨 앞에 행정 가치를 얘기할 때 얘하고 얘는 무슨 사이였어요? 민주성하고 이 능률성은? 이렇게 대립 상충 관계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얘를 하려면은 간섭질을 많이 해야 되고, 얘를 하려면은 융통성을 줘야 되는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충되지만, 하지만 이것의 조화로움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됐나요?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봐두시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려운 얘기. 내 배우작감을 고르는데 잘생긴 거 돈도 많아라.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잘생기고 돈도 많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 서로 상충되는 거를 동시에 가져라 이런 거라서 이게 남자답기도 하고 여성스러운 면도 있어라.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말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 조화로움을 추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었고, 현대 사회는 이거를 막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통제 민주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 예산의 원칙이 있는데요. 예산의 원칙 중에서 여기서 이제 예산의 원칙을 봅니다. 예산의 원칙 중에서 여기가 이제 전통적 예산 원칙이라는 게 여기에 부합하고요. 전통적 예산 원칙은 무조건 뭐에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통제입니다. 통제. 어떻게 하면 통제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통제. 돼요? 전통적 예산 원칙은 통제.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학자가 노이마르크 같은 학자가 있어요. 노이마르크. 그런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성은요, 현대적 예산 원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 예산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서 요거는 이제 스미스라는 학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스미스라는 학자랑. 자,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 예산 원칙과 현대적 예산 원칙이라고 하는 거, 네, 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걸 기억할 때 전통적 예산 원칙과 관련해서는요, 전통적 예산 원칙과 관련해서는 첫 글자를 딱 갖고 외워버리자고요. 이걸 외워놓으면 문제 나왔을 때 구분이 돼. 여기 전통적 예산 원칙에 안 들어간 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전통적 예산 원칙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거 앞글자 따서 억지로 막 말 만들어 오느라고 진짜 고생했어. 완통균 공명엄단 사안.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하게 통합하기 위해서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명하게 엄단해야 될 사안이 있어 라고 억지로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말이 안 되더라도 그냥 첫 글자 따서 외워버리자고요. 네? 초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딱 봐도 이제 눈치가 딱 오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첫 글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첫 글자를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야. 딱 따보고 완통균 공명엄단사한 이렇게 놓고 여기가 완전성의 원칙. 아까 완전성의 원칙을 뭐라고도 얘기했었냐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산 총계주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예산 총계주의. 예산과 관련된 거 모든 거 다 포함해라 이거예요. 다 전부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일성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이게 뭐였어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게 해라. 그래서 통일시키는 거야. 각자 낸 세금들을 다 섞어. 막 누가 낸 건지 모르게 다 섞어서 조두순 밥도 먹이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의 원칙. 그 다음에는 균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지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 정부가 거둔 돈하고 쓰는 돈하고 일치시켜라. 이런 건데 저거는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재정 적자를 일부러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어쩔 때는 또 이제 그걸 만회하려고 나중에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흑자도 봐야 되고 그런 거라서 이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있잖아요.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닌데 좀 길게 보면은 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좋죠. 여러 해에 걸쳐서 보면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다 균형이구나. 이 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좀 돈을 적자를 받고 다음에는 경제가 좋아져 흑자를 보고 이렇게 해서 좀 메꿔주는 거지. 그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개성이 있어요. 국민님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성. 여기에 예외가 아까 신임예산 같은 거는 잘 안 알려주는 거지 우리한테. 그런 건 있지만 공개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명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확히 이거 어디다 쓰는 돈이야? 이게 딱딱 밝혀져야 되고요. 엄밀성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게요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확히 이거 어디다 쓴다라는 게 딱딱딱 눈에 보이면 그 경계도 딱딱 나눠지겠죠. 그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게 엄밀성이에요. 두루뭉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유사해요. 유사해. 그리고 이제 하나가 단일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했다. 우리가 일반회계로 장부를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랬잖아요. 그게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현실에서는 그 예외들이 있었죠.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아까 그것도 있다며 추가 경정 예산 그런 것도 장부를 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전 의결의 원칙이에요. 사전 의결의 원칙인데 사전 의결이다 그러면 국회에 허락받고 해 이런 거예요. 미리 허락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허락받아라. 예외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보니까 준예산 같은 거는 사전 의결을 안 받죠? 국회 사전 의결 안 받았잖아요. 사전 의결 안 받고 그냥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좀 기다리면서 일단 최소한의 정도만 쓰면서 간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요 한정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한정성의 원칙 안에 보면 또 나눠져.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양적 한정성의 원칙이 있어요. 한정된다는 얘기 뭔지 알잖아요. 양적 한정성은 뭐 같아요? 양적 한정성의 원칙이다. 그럼 뭐 같아요 이게? 양적 한정성. 양적 한정성이다 그랬을 때는요 양적 한정성은 정해진 액수만큼만 쓰라는 거예요. 야,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적 한정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다 쓰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슷하지. 아까 이거랑 명확성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야, 요 항목에다 쓰라 그랬잖아. 그럼 이 항목에다 써야지. 이게 한정성의 원칙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간 한정성이 있어요. 회계연도 1년이다. 12월 31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외가 아까 보니까 계속비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비? 계속비는 1년 단위로 안 자르고 여러 해로 가잖아요. 그죠? 여러 해로 가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예외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미리 얘기됐던 것들은 한번 붙여봤는데 자 이게 이제 전통적 예산원칙이고 통제를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예외들을 지금부터 다 볼 거예요. 그 예외를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예외까지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잘 해두면 이건 예외가 되는 게 맞지라고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를 와보면 423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표가 있고 예외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지 맙시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걸 합시다. 넘어가서 차라리 저거는 왜 그러냐면 그 예외를 말하다 보면
별의별 용어를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현대적 예산원칙 424페이지 여기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무조건 신축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한테 맡겨, 이런 거예요. 정부한테 좀 맡겨. 정부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줘. 한번 볼까요? 행정부 사업계획의 원칙. 행정부가 사업계획도 좀 짜고 말이야. 대신 행정부가 책임도 지고 말이지. 행정부 내에서 이제 의사소통도 잘 되고 보고가 잘 되고, 그리고 행정부가 알아서 적절한 수단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행정부가 여러 이제 돈 쓰는 데들 있잖아요. 돈 쓰는 데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예산 절차를 스스로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상호 교류적 예산기구 그랬잖아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예산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지 좀 탄력적으로 야 니네 이번에 줄이고 여기 늘리자 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주고 말이야. 행정부가 재량을 갖도록 하고, 시기도 너무 그렇게 딱 경직되게 약간 한정성, 기간도 딱 잘라갖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여기 나왔던 거를 뺀 나머지가 다 얘네가 현대적 예산원칙이고, 현대적 예산원칙은 신축성 확보다.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딱 용어가 나오면 행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구나. 행정부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해보겠다는 거구나. 행정부 알아서 수단도 구비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가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현대적 예산 원칙까지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이제 예외가 되는 것들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여기 전통적 예산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것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다 보면은 뒤에 예산 과정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에 설명들이 다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땡겨갖고 같이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